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예비 고1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내년 2021학년도에 고1이 되시는 올해 중3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어제 강의를 하나 찍어서 올려드렸었거든요. 어제는 경화여고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신입생 교재에 있는 문학작품 분석하는 법을 살짝, 그러니까 뭐 많이 알려드리면 좋겠는데요. 모든 교재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현대시 한 편이랑 고전시가 한 편을 가지고서 좀 개략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또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문법에 대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 신입생 교재에 들어있는,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기출문제에 있는 문법들을 위주로 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니까요. 오늘 문법 여러분 좀 지겹다, 따분하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문법은 되게 알면 명확하게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힘을 내서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먼저 2018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제 2018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11번에서 12번 파트. 경화여고 예비 고1 학생들은, 신입생 학생들은 교재 4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음운 변동이 사실 고교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절대 빠지지 않고 늘 나오는 영역. 그래서 알면 참 좋은데, 여러분이 알면 잘 맞추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조금만 실수 때문에 틀린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사례로 오늘 이제 비음화와 유음화, 그리고 구개음화라고 하는 동화 현상에 대한 것들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음운의 동화는 인접한 두 음운 중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동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에게 동화된다. 동화된다라는 건 누군가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동화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너와 비슷해진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의 대표적인 동화에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가 있다고 설명하네요. 그러면 아마 앞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중학교 때도 아마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 미음과 니은 앞에서 비음, 미음, 니은, 이음으로 바뀌어 소리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화면이 좀 약간 이렇게 틀어져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은 이제 낮에 찍는 거라 선생님 학교에서 촬영을 하는데, 선생님 그 교실에 저쪽 뒤쪽에 햇빛이 이제 반사가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좀 틀면 저쪽이 좀 빛 반사가 덜 돼서 괜찮아 보여서 일단 좀 뭐 열악한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조금 틀어서 하는 거니까 일단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여기 비음화 공부할 때 좀 쉽게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요. 보세요. 기역, 비읍, 디귿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우프스! 뭐죠 이거? 와! 정말 큰일 나는 피가 흐르는 것 같네요. 자, 요렇게 되고요. 여기가 요렇게 써볼게요. 됐나요? 자, 정리할게요. 기역, 디귿, 비읍이 여기 있는 거를 순서를 좀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기역, 비읍, 디귿. 길바닥에서, 오케이? 자, 길바닥에서 어떤 놈을 만난 거예요. 놈, 알았죠? 길바닥에서 어떤 놈을 만났어. 그러면 낯선 놈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너무 좋아! 막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길바닥에서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어머나! 하고 놀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어떤 놈을 만났더니 어머나! 하고 놀라게 되는 현상. 이거 우리가 비음화라고 한다. 아니, 어머나 현상이 비음화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외울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냐면, 기역이라는 이 비음이 아닌 기역은 비음 중에서 이음으로 변하고요. 비읍은 미음으로 변하고 디귿은 니은으로 보통 변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선생님한테 맞춰드린 거라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요 위에 것들은 비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가운데는 니은과 미음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음, 미음, 니은 얘네들을 우리가 비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비음이 뭐냐면 코에서 나는 소리예요. 코를 여러분 이렇게 막아보시고요. 무 해봐요. 무 하면
코가 웅 하고 울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코를 막으면 느 하면 또 응 하고 울려요. 그 다음에 이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나 하는 모든 소리들은 우리가 코를 울리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서 비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니은과 미음은 비음이잖아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나서 이응, 미음, 니은은 비음이잖아요. 요걸 만나는데 비음이 됐으니까 얘와 비슷해진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어떤 소리와 비슷해진 걸 동화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비음과 비슷해진 거니까 비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비음화는 비음으로 변한 것을 비음화. 그럼 유음으로 변하면 유음화. 구개음으로 변하면 구개음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수와 비슷하게 변하면 인수화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해했죠? 자, 그래서 여기는 기역, 비읍, 디귿이라는 것들, 길바닥에서 놈을 만났더니 어머나! 하고 놀라게 된 현상. 우리가 비음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국민. 그럼 여기서 기역이라는 요 기역 있죠? 기역은 비음이 아니잖아요. 기역, 디귿, 비읍. 이 기역, 디귿, 특히 여기는 이 기역, 비읍, 디귿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열음이라고 해요. 알아두면 좋아요. 소리를 빵 터트린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국이라고 발음하게 되면 소리가 끊어지죠. 구하게 되면 소리가 열리지만 국하게 되면 소리가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 다음에 뒤에 밥을 발음하게 되면 국, 밥 이렇게 발음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소리를 막았다가 국, 밥 하고 터트리기 때문에 국이라고 하는 게 밑에 받침에 기역이 오게 되면 소리를 막아. 그래서 뒤를 팡 터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역 다음에 비음이 아닌 이 기역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미음 왔잖아요, 여러분. 요 미음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비음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비음이 아닌 것이 얘를 만났는데 기역이 뭐가 됐냐면 이응이 됐잖아요. 이응은 우리가 알기로 비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기역,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 미음을 만나서 기역이 이응이 되었네? 기역이 이응이 되었네? 순서 맞죠? 이해했죠? 요런 것들 우리가 비음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사례 하나 얘기했어요. 다음 두 번째. 유음화는 비음, 니은이 유음의 리을이나 앞에서 뒤에서, 그러니까 리을 앞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정리해 볼게요. 이런 얘기예요. 비음, 니은이 리을을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비음이 이렇게 뒤에 오거나 니은이 리을의 앞에 있거나 리을의 뒤에 있거나 했을 때 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얘가 리을로 바뀐 현상을 우리가 비음화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밑에 보니까 칼날이라는 글자 보여요? 리을 다음에 니은이 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인 것 같아요. 리을 다음에 니은이 왔을 때 요 니은이 지금 리을로 변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니은이 리을로 변해서 유음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우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란 말 들어봤죠? 신라라는 글자 했을 때 고구려 신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고구려 신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발음하냐면 고구려 신라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거는 니은이 리을의 앞에 있을 때 니은이 리을로 변한 유음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요렇게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게 중요한 거 뭐냐면 좋은 방식이 같아진다라는 거래요. 선생님, 좋은 방식이 뭐죠? 뒤에 표에 나와 있네요. 볼까요? 자, 좋은 방식은 왼쪽에 파열음, 터트리는 의미고요. 파찰음, 터트리면서 우리가 스치는, 그래서 마찰과 파열을 합치면 파찰음이 돼요. 그 다음에 비음이라고 하는 건 미음, 코에서 나는 소리 아까 말씀드렸죠? 미음, 니은, 이응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유음은 공기가 혀 옆으로 흘러가는 소리, 그래서 유음이라고. 르 하는 소리가 흘러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좋은 방식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비음화, 유음화는 좋은 방식이 같아지는 거라면서요. 좋은 방식이 같아진다. 잘 보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뭘 봤냐면, 국, 물을 봤거든요. 그럼 기역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뭘로 변했냐면, 여기 있는 발음을 했을 때, 요렇게 해서 이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역이 요렇게 와서 요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래 발음을 하려면 여기서 한번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발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 다음에 미음 했으니까 기역 발음하고 미음을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링 입천장 소리라고 하는 좋은 위치에서 좋은 위치를 입술 소리로 바꾸고 여기서 좋은 방식도 파열음에서 비음을 바꾸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발음을 두 번 바꾸는 것보다 잘 생각해봐요. 기역을 이응으로 발음을 해버리면 여기 이렇게 내려갔죠. 그러면
좋은 방식이 비음으로 변해버리는 거니까 이응으로 내려오게 되는 순간 요 발음을 하려면 이응 다음에 미음 발음해봐. 그러면 여기서 여ring입천장에서 입술로 좋은 위치만 이렇게 한번 변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에서 미음으로 가려면 종이 쳤네요. 기역에서 미음이 되려면 한 번, 두 번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기역을 이응으로 바꿔버리면 한 번만 바뀌면 되니까 발음하기가 두 번 바꾸는 게 편해요? 한 번 바꾸는 게 편해요? 한 번 바꾸는 게 편하죠. 그래서 비음화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칼날을 볼까요? 칼날이라고 하면 니을 다음에 니은을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한 번 요렇게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미안해요. 요 니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발음한 다음에 요렇게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니은을 이렇게 리을로 바꿔버리면 이동할 필요 없이 여기서 두 번 발음하면 되잖아요. 그럼 한 번 변하는 게 편한 거예요? 아니면 안 바꾸는 게 편한 거예요? 안 바꾸는 게 편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 바꿀 거 한 번 바꾸고 한 번 바꿀 거 안 바꾸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음화, 유음화에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좋은 방식이 나타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얘가 니은이 발음을 했을 때 칼날이었잖아요. 이게 칼날이 된다라는 건 니은 비음이 유음으로 변했으니까 유음과 유음 똑같아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어서 비음이란 여기 있는 좋은 방식 비음으로 똑같아진 거고 이런 얘기를 딱 보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비음화와 유음화 얘기한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길바닥에서 놈을 만나면 어머나 된다고. 그래서 디귿은 니은으로 주로 바뀌고 비읍은 미음으로 바뀐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좀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밥, 물 이런 단어 보게 되면 비읍이 미음 만났죠? 그러면 발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밥물 요게 돼요. 밥물. 그럼 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 거지?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 미음을 만나서 비읍은 미음으로 좀 바뀐다면서요.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구개음화에 대한 걸 잠깐 보도록 할게요. 구개음화, 끝소리, 디귿, 티읕이 모음 2로 시작되는, 자, 중요한 거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런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중학교도 그랬을지 모르겠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거 하나 갖고 여러분 이제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런 걸 속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끝소리, 디귿, 티읕이 그럼 정리해 볼게요. 디귿과 티읕이 뭔가를 만나요. 그래서 이 디귿과 티읕이 하나 여기 보게 되면 모음 2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 구개음 지읒, 치읒으로 그러니까 디귿은 지읒이 되고 티읒은 치읒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모음 2, 얘 때문에 모음 2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아, 내가 굳이 그래야 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굳이라고 발음하는 거. 즉 디귿이 지읒이 됐던 거 있잖아요. 아, 우리 같이 좀 하자 했을 때 같이 하게 되면 티읒이 모음 2를 만났을 때 같이라고 발음을 해서 티읒이 치읒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거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모음 2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미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에서 함정합할 때 뭘 파는 거냐면 이런 걸 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이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밭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선생님 티읕이 모음 2를 만났으니까 그럼 이건 발음이 밭일이겠네요. 밭일? 너 밭일 너무 힘들겠다. 오늘 밭일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밭일? 밭일에만 안 쓰죠. 왜냐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요 이 할 때 일 있잖아요. 일이 모음 2로 시작되는 건 맞지만 얘가 조사나 전미사냐? 일은 그냥 명사죠. 그러니까 조사나 전미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조사나 전미사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뜻이 없어요.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그럼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건 실제 명사기 때문에 얘는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뒤쪽에 여러분 이제 고1 되면 첨가에 대한 걸 배워요. 중학교 때도 배웠나?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을 할 때 이거는 지금 밭과 일이라는 게 결합이 된 단어잖아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되고 있을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가 올 경우에는 여기에 니은이 첨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니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니은이 첨가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이요.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고 있을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말이 이, 야여, 요유가 왔을 때 여기에는 니은이 들어와서 니은 첨가라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니은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티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에서 글씨로는 받침에다가 많은 걸 쓸 수 있지만 실제 발음을 했을 때 받침에서 발음이 나는 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라고 7개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가느다란 물방울, 그 다음에 뭐 가느다란 또 뭐가 있을까? 그놈 다리만 봐요.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약간 조금 세속적인 말들을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걸로 이제 발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티읕은 뭘로 발음되는 거냐면 디귿으로 보통 우리가 발음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다시 변형하면 디귿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티읕이 디귿으로 바뀐 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책에서 문제는 한 게 없는데 문법을 공부할 때는 기본 사항들은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이라는 게 니은을 만났네요. 우리 아까 혹시 기억나요? 길바닥에서 니은, 미음을 만나면 어머나 하는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길바닥에서 니은, 놈을 만났더니 어머나 하는 거 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디귿은 이걸 만나면 니은으로 변한다면서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일이라고 이렇게 발음 바뀌겠네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비음화. 그러니까 비음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뒤에가 바뀌고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세 개가 나타나는 거네요. 여러분 고3 때까지 꼭 한 번은 보게 될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모음 2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매사가 아니라면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포인트. 조금 전에 비음화,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조음 방식이 변하는 거였죠? 근데 구개음화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뀌는 거래요. 자, 왠지 볼까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사례를 하나 보게 되면 해돋이라는 글자가 있죠. 우리 여기 뒤에다 써볼게요. 써볼게요. 여기다 한번 보도록 하죠. 해, 돛, 이. 근데 발음을 했을 때 해, 도, 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디귿이 지읒으로 변한다라는 거니까 디귿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지읒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예로 들려면 조음 위치는 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조음 방식은 밑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음 위치도 바뀌는 거고 조음 방식도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구개음화라고 하는 것들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둘 다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고 설명이 가능하네요. 이해하셨죠? 자, 아래 그림 보면 이 설명이 그런 거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디귿과 이를 발음할 때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우리 좀 전에 뭐 비음화, 유음화 할 때는 발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서요. 그죠? 근데 잘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디귿과 이와 지읒이 있잖아요. 자, 그림으로 잠깐 보도록 하죠. 여기 보게 되면 디귿을 발음할 때 혀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 발음할 때 이렇게 돼 있고 지읒 발음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보면 뭐랑 뭐가 비슷하냐면 얘보다는 얘랑 얘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요렇게 된 게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얘와 얘를 발음하게 되면 뭔가 좀 변화를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얘랑 얘를 함께 발음하게 되면 크게 혀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결국은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건 큰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게 되면 봐요. 비음화나 유음화나 구개음화는 성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거지. 발음의 경제성. 쉽게 얘기하면 입이나 혀의 위치를 많이 이동하지 않고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거다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됐나요? 여기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음운의 동화는요, 방금 얘기했던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두 음운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 바뀌는 거 맞잖아요. 우리 계속 봤던 거니까. 두 번째, 음운의 동화로 조음 위치나 조음 방식이 바뀌면 발음의 경제성,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되게 되면 경제성이 생긴다는 걸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구개음화와 달리 비음화, 유음화가 일어나는 인접한 두 음운은 모두 자음이다. 비음화, 유음화는 아까 뭐였냐면
비유만은 간단한 게 길바닥에서 놈을 만났더니 어머나 하고 놀라는 거였고, 유만은 니은이 리을을 만났는데 요 니은이 리을 바뀌는 거니까 여기 어디에도 모음은 없어요. 아야 어여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자음만 나타나는 것. 근데 구개음만 아까 뭐였냐면 디귿이 모음 이를 만나는 거였으니까 틀린 말 아니네요. 그죠? 다음 4번이요. 구개음만은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왜요? 분명히 구개음만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전미사 앞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자음에서는 당연히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틀린 말 아니네요. 5번이요. 구개음만은 동화의 결과로 자음과 모음의 소리가 모두 바뀐다. 그럼 뭐예요? 구개음만은 디귿과 이를 만났을 때 지읒이 얘만 이렇게 변하는 거였잖아요. 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변한다는 말은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음 두 번째요. 기억을 참고할 때, 자, 기억이라는 게 아까 뭐였냐면 여러분 책에서 그 아래 자음 체계표,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던 요 체계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참고할 때예요. 12번 문제죠. 단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걸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머릿속에 이거 기억해야 돼요. 비음화. 사실 표를 안 보더라도 유음화 이 두 가지는 아까 뭐가 변하는 거였냐면 조음 방식만 바뀌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구개음화라고 하는 건 조음 방식도 바뀌고 다음에 조음 미안해요. 조음 방식도 바뀌고 플러스 조음의 위치도 바뀌는 거라고 아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럼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A, B, C를 보고서 이 세 개의 사례가 비음화인지 유음화인지 구개음화인지 이것만 밝혀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물 같은 걸 보게 되면 여기에 비읍이라는 게 있고 미음이 있네요. 비읍이 미음으로 변했네요. 미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아까 어머나 중에 하나니까 비음이죠. 그럼 얘는 비음화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죠? 얘는요. 니은이 리을로 변했죠. 나머지 똑같고요. 그러면 리을은 우리가 유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유음화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다음 세 번째 얘는 디귿이 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 얘가 된 거니까 얘는 구개음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본다면 A는 비음화. 오케이, 얘는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조음 방식만 바뀐 거. 그렇다면서요. 얘 맞네요. 적절한 거니까 답 1번이네. 나와버렸네. 그럼 선택 2번, 3번, 4번. 어제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는 거니까 다 체크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유음화 땡. B는 비음화 땡. 유음화 오케이. 조음 위치. 얘가 틀렸네. 조음 방식만 바뀌는 거니까. 구개음화 오케이. 조음 방식만 얘가 틀렸네. 그치? 조음 방식과 조음 위치가 함께 변하는 거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자, 어렵지 않았죠? 음운 변동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이 내신 시험에서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인 거니까 문제 형태도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정리를 제대로. 특히 여기는 이제 동화 중에서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만 했지만 이거 말고도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그다음에 탈락, 그다음에 축약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2018학년도 고1 3월 학력 평가 중에서 15번 문제예요. 경화여고 학생들은 신입생 교재 5페이지에 있고요. 혹시 이제 이 문제집이 있는 사람들, 이 학력평가 문제집이 있는 사람들은 2018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의 15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문제에서 중세국어 꼭 나오곤 하거든요. 반드시 나와요. 보통 2학기 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정리 한번 해보죠. 여러분 지금 아마 이제 고1을 아직 들어오기 전이라서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살짝 들어만 두시고요. 교재 보면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체크만 해내시면 돼요. 알았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이해 안 가도 괜찮으니까 일단 들어두는데 주안점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딱 봐도 머리가 아프죠? 그죠?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세국어라는 파트인 건데요. 중세국어가 나오게 되면 위와 아래를 비교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부분만 얘네랑 비교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훈민정음은 고1 때 꼭 나오는 중세국어 파트예요. 요건 분명히 물어볼 건데 여기서 뭘 물어볼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여기에만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는 다른 걸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엔 또 다른 문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이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설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안 알려준 것들도 여러분이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조금 선생님 보기 좋게 이렇게 조금 축약을 해봤고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좀 더 설명하려면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필요한 글자들만 좀 따와봤어요. 일단 균기계라는 단어 있죠? 보시면 균기에 중국과 어린, 어리석은, 그 다음에 뜻을, 그 다음에 편안키, 편하게. 지금 학교는 이제 종이 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따라민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둔기에라는 게 중국 과래요. 그러면 무엇과 달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언가 비교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나는 너와 달라 할 때 그 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와 달라.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때 그 중세 때는 이런 과라는 단어가 없어서 애를 대신 썼다라는 거예요. 1번 보시면 조사 애는 앞말이 사건의 원인이 된다. 중국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글자가 달랐나? 뭐 그런 건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1번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 답은 쉽게 1번이라는 게 톡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어리다라는 말. 지금은 우리가 어리다라고 하면 어린 놈 그러면 나이가 적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린 놈 쯔쯔쯔 이런 뜻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어린 놈이라고 하면 어리석은 놈이란 뜻이었어요. 이거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어여쁜. 지금 우리가 예쁘다, 프리티하다. 너 너무 어여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어여쁘다라는 말이 뭔 뜻이었냐면 불쌍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가봤고요. 너 어여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불쌍해, 쯔쯔쯔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겠죠? 이런 것도 이제 옛날과 어휘가 다르다. 그래서 이번 보면 현대국어의 어리다와 단어의 의미가 다르겠구나.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자, 뜨들이 뜻을이래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상한 글자가 하나 있죠? 지금은 없는 글자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은 자음을 우리가 두 개를 쓸 때는 똑같은 거 두 개를 쓰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을 묶어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글자. 이런 글자. 따! 이거는 무사! 이거 봐봐요. 부사! 아니면 쓰다! 이런 거예요. 이건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뒤에 거를 두 번 발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싸! 얘는 따! 얘는 그러면 뜨가 되겠죠. 뜨!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심한 경우는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드부세 이게 아니라 그냥 쎄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자음이 존재한다. 근데 말머리에 여러분 자음이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머리를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말의 머리, 두 머리도 자요. 말의 머리에 이건 자음이죠. 자음들이 뭉쳐 있어요. 그러면 무리 군자를 써서 어두자음군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머리 부분에 자음들이 여러 개가 묶여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만 더. 얘에서 원래 얘를 보게 되면 어떻게 써있는 거냐 글자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이렇게. 왜냐하면 얘가 바로 뜻이란 뜻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디귿이 뒤로 가 있잖아요. 이 디귿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죠? 이거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발음을 해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쌀을 이라고 발음하게 되면 우리가 쌀을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그냥 쌀을 줘, 쌀을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죠? 그러면 요 리을을 이렇게 이어서 발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중세 때에는 이것처럼 이렇게 끊어서 적는, 끊어 적기라는 게 잘 안 돼 있었고 이렇게 이어서 적는 이런 걸 우리 다른 말로 이어 적기라고 해요. 이와 유사한 게 요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대 글자냐면 따 람, 이, 니, 라 요렇게 되어 있어야 될 글자인 건데 요 미음이 요 뒤로 이렇게 연결돼서 미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따라미니라 라고 볼까요? 한 음절의 종성, 종성은 마지막 글자를 얘기해요. 요 마지막 글자 요거 있죠. 요거 마지막 글자 종성이 다음자의 초성 여기 위치, 그래서 여기로 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로 옮겨 표기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이어 적기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 방금 얘기했지만 어두자음군이라는 얘기, 고등학교에서 다 배우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는지 여러분이 좀 익히고 들어오라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린 거니까 지금 이해를 완벽하게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요런 걸 배우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리을, 편한 키라는 글자.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 특이한 글자 있어요. 요 글자 있죠, 요거. 이거 오타 아닌가요? 오타가 아니라 이런 글자예요. 선생님 이 글자는 비슷한데요? 맞아요. 얘는 히읗이죠. 근데 얘는 여린 히읗이라고 해서 히읗보다 발음이 조금 여려요. 근데 이 글자는 지금 없어요. 그죠? 이런 글자는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런 글자 많죠? 요거 세모. 세모가 뭐죠? 이건 반침이라고 하는데 반침은 시옷과 지읒의 중간 발음 정도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 글자라든지 아니면 이거. 선생님 과수원 표시인가요? 아니요. 이거를 우리가 꼭지 이응 혹은 옛 이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앙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쓰지 않고 받침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 이응으로 된 것만 발음을 했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발음을 하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지 이응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고요. 그래서 요 반치응, 꼭지 이응, 방금 여러분이 봤던 여린 히읗 이 세 가지는 지금은 없는 자음들이에요. 지금은 없는 자음들. 그래서 밑에 보면 현대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자가 있었다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이해하셨나요? 선생님이 지금 5개에 대한 것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살짝 선생님이 앞으로 들어가서 중세국어의 맛만 살짝 봐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지겹고 어려워요.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맛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니르고저란 말이 있어요. 니르고저. 요 말은 원래 이르고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말하고자 요거랑 똑같은 건데 그럼 니가 원래는 저기 이라고 써야 되는데 니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니빨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빨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죠? 원래는 한문으로는 니라고 쓰죠. 그래서 틀이라고 하죠. 틀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니은을 이응으로 하는 걸 앞에 이렇게 말머리에 니은이나 어떤 리을이 왔을 때 이걸 이응으로 발음하는 것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야, 넌 논리가, 그러니까 원래는 논리가 없어라 얘기하는데 이 논자가 한문으로 보게 되면 원래 논할 논자거든요. 그러면 논리가 없어라고 쓰지 않고 니은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와, 저기 있는 전 여자들을 봐! 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쓰는 것들 우리가 뭐라 하냐면 말머리에 니은이 왔을 때 이응으로 바꿔버리는, 정확히 말하면 니은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칸이 비어있는 거니까 이런 걸 말머리, 즉 두음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세 때는 그런 두음 법칙을 잘 쓰지 않고 니은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세 때 특이한 성격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중에 시험에서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되게 공부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다 설명하기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이런 글자 있잖아요. 이렇게 비읍, 이응. 우리가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없는 글자예요. 근데 옛날에 있었던 글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중세국어 할 때 하나씩 배우게 될 거니까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그때그때 지워가시면 돼요. 알았죠?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017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에 있는 11번과 12번 문제.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고3 가기 전에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동사와 형용사, 품사에 관한 문제거든요. 경월고 신입생 학생들은 교재에 30페이지를 보면 이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함께 보도록 하죠. 갑시다. 국어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 체언에 이다가 붙어야 된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서술어라고 하는 건 끝에 끝나는 말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거는 사람이라는 체언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여러분 여기서는 이다라고만 써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술어를 만드는 격조사라고 얘기해서 서술격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서 서술어를 만들고 있는 거죠. 혹은 나는 예쁘다. 그럼 난 예쁜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형용사를 통해서 서술어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나는 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죠? 나는 뛴다. 그럼 뛰는 건 움직임이니까 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동사, 형용사 이렇게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를 통해서 이런 거를 드러내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읽는다라는 건 읽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밑에 동사 읽다가 여러분 이건
읽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 이거 기본 표준 발음인데, 이것도 고1 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 리을, 기역, 쌍 받침이 있을 때, 리을, 기역은 뒤에는 기역으로 읽어야 돼요. 날씨가 맑다, 막다.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막다, 맑다. 오늘 날씨가 막다. 오늘 날씨가 맑다. 애들이 발음 잘못하게 되면 항상 맑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막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기역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다가 문장 안에서 그 형태가 변하는 예인데 이때 익은 어간이고 변하는 부분이 는다 이런 건 어미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동사,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보죠. 먹다라는 동사가 있을 때 이거를 변형을 하게 되면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때 이렇게 잘라서 앞에 있는 먹이라는 글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간이라고 하는데 이 간자는 줄기간자예요. 우리가 식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줄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근데 여기 있는 이파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떨어지지만 줄기는 늘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뒤에 꼬리처럼 따라와서 변하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때에 따라 다르게 붙는 부분. 얘는 꼬리 밑자를 써서 그러니까 얘는 변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간과 어미는 어디에만 있냐면 용언이라고 하는 거에만 있어요. 용언이 뭔데? 활용하는 말이에요. 활용이 뭔데? 활용은 여기 보면 용언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붙는 일을 활용이라고 해요. 좀 쉽게 설명하면 활용은 뒤에 말 어미가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한 어미들이 어간에 붙는 걸 우리가 활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활용은 어디에만 있냐면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이런 용언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서술격 조사 이다인 없나요? 아니 얘도 있죠. 나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이니 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술어로 쓰이는 이 세 가지 것들은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동사에라는 거 봤어요. 두 번째요. 예쁘다. 방금 예쁘다는 우리 형용사라고 하지 않았나요? 형용사. 그러면 문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지만 동사, 형용사 있는데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보세요. 형용사 예쁘다가 활용하는 예인데 여기 보게 되면 먼저 동사 활용에는 는다, 느냐, 는구나가 쓰이는데 형용사 활용에는 다, 으냐, 구나가 쓰인다. 여러분 잘 보시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동사, 형용사 잘 보세요. 되게 쉬운 건데 동사에는 는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차이점은 니은이 들어가고 얘랑 차이점은 니은이 들어가 있죠. 그죠? 얘랑 차이점은 는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사가 활용할 때에는 형용사 활용할 때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개는 니은이나 는 같은 것들이 더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사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먹다라고 했을 때 먹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야 너 밥을 먹냐? 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해야 돼요? 밥을 먹느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밥을 먹냐? 먹냐도 보통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제일 편하겠다. 제일 확실한 단어니까. 너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사례죠. 근데 너 밥을 먹구나. 그럼 이상하지 않니? 마찬가지로 너 예쁘구나. 이건 말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예쁘다 해서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그 예쁘까지가 어간이잖아요. 여기는 뭐까지가 어간이니까. 그죠? 근데 예쁘에다가 너 예쁘는구나. 이런 말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는이 붙으면 이상해요. 얘는 동사기 때문에 는이 안 붙으면 또 이상해요. 먹구나 그러면 대박 너 먹구나. 무슨 말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는 없는 건데 팁을 하나 잠깐 드리면 이런 거 함정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야 그 여자 예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여자 예쁘냐? 그럼 선생님 예쁘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단어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애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쁘냐는 예쁘 플러스 냐 이게 결합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냐라는 어미는 없어요. 여기 보면 느냐가 있거나 으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으는 생략이 될 수 있다. 뭔 얘기냐면 예쁘으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미 으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으 한 번이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모음이 올 때는 두 번 다 발음하기 예쁘냐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빠져서 예쁘냐가 되는 거지 이거 그냥 냐가 붙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럴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그냥 가벼운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고
형용사 어간에는 명령형 어미 어라나 아라, 청유형 어미 붙을 수가 없다. 뭔 얘기냐면 야 우리 오늘부터 좀 예쁘자 이러면 되니? 내가 예쁘고 싶으면 예쁘냐? 예뻐지나? 야 또 좀 예뻐라 되니?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먹어라 이건 돼요. 그죠? 너 먹자 이것 좀 같이 먹자 이건 돼요. 그러니까 동사는 명령이나 청유가 되는데 형용사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꽃이 참 예뻐라 뭐뭐 해라란 말 되잖아요. 근데 이 꽃이 참 예뻐라는 예뻐라 꽃아 좀 예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꽃이 참 예뻐라 좀 이렇게 예뻐라 이런 거니까 감탄형 어미라고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차이점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따 문제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넘어가죠. 이것이 책이다. 우리 지금 동사 형용사 끝났으니까 이제 서술격 조사에 대한 거 나와야겠죠. 채연 책에 이다가 결합한 어절 전체가 용언처럼 활용을 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명령형 어미 아라 어라 청유형 어미 결합하지 않는 좀 전에 형용사는 이런 게 안 된다면서요. 그럼 서술격 조사 이다는 형용사랑 좀 비슷하다. 그치? 그래서 형용사의 활용 양상과 유사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사실 자세히 설명하면 되게 길게 설명할 건데 지금 그렇게 설명 여러분이 질릴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문제인 정도만 설명을 해봤어요. 자 넘어가 보죠.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별표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건 다 잘못된 표현을 써놓은 쓸 수 없는 표현들은 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자, 책이어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동사 형용사는 서술어로 쓰이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죠? 1번 맞는 말. 2번 형용사는 활용할 때 감탄형 어미를 결합할 수 있다. 아까 와 예뻐라 너무 예뻐라 이런 말 쓸 수 있다고 얘기했죠? 오케이. 3번 용언의 활용에 어간에 붙는 걸 어미라고 한다. 맞죠? 그렇죠? 여러분 참고로 팁이니까 알아둬요. 어간 나오면 뒤에 어미가 한 세트고요. 어근이라는 게 있어요. 어근.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어간과 어근은 달라요. 어간과 어미는 활용할 때 변하냐 변하지 않냐를 갖고 따지는 거고요. 어근에다가는 뒤에 나오게 되면 짝이 지어지는 게 접사라는 짝이 있어요. 어근에는 접사만 결합하는 건 아닌데 어근과 접사가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하나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문제와는 관계없는 거긴 한데 고1 올라가기 전에 좀 기억해두면 좋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살짝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봐요. 책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먹다란 단어가 있다 쳐봐요. 자 그러면 이 책이란 단어는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어근이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걸 우리는 어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책은 우리가 어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먹이라는 글자 잘 보시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가 붙으면 먹보. 그럼 먹보는 먹는 것과 관련된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먹이란 글자만 살아있다면 먹는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먹이란 글자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은 어근이 될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책도 어근이고 먹도 어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어근인데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얘는 어간은 아니에요. 그죠? 왜 어간이 아니죠? 어간과 어미는 용언, 동사나 형용사에서만 쓸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 먹다는 동사니까 얘는 어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근과 어간은 다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근은 의미에 관한 부분인 거고요. 어간은 변하냐 변하지 않냐 이거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어근과 어간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근과 어미를 짝지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안 돼요. 다음 세 번째 얘기했고 네 번째 동사는 형용사에 비해 이다와 활용형사에 아까 이다와 활용형사에 비슷한 거는 형용사였잖아. 왜냐하면 청유형이나 명령형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답은 아마 4번이라는 게 똑하고 튀어나오네요. 그죠? 5번 이 단어 활용할 때 명령형 어미나 이것들이 결합하지 않아. 그래서 형용사랑 비슷하다 얘기했었죠. 됐나요? 다음 문제 12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 A, E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보죠. 일단 씻는다. 우리가 어간과 어미를 좀 나눌 건데 어간과 어미는 원형을 찾아보면 돼요. 씻는다의 원형은 뭐죠? 씻다에서 온 말이죠. 그러면 씻다. 그러면 씻까지가 지금 안 변하는 것 같으니까 씻 플러스 는다가 온 거라 볼 수 있겠네요. 얘는 원래 원형이 뭐죠? 춥다. 그렇지? 그럼 춥 플러스 분화가 왔구나 이걸 알 수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을 수 있겠고 얘는 열다. 그 다음에 얘는 사람 플러스 이다가 결합된 거라 볼 수 있겠네요.
1번부터 가죠. A에 씻는다는 는다와 결합했다. 는다와 결합했다. 는다. 우리 아까 는 들어가는 거, 니은 들어가는 거 다 동사라고 그러지 않았니? 동사이다. 그러니까 봤던 것 같아요. 그죠? 다음 B. 춥구나에서 구나. 는구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는이 없잖아요. 형용사. 위에서 아까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요. 먹자는 어간이 청유형과 결합할 수 있다. 청유형이나 명령형을 쓸 수 있는 건 동사였잖아요. 틀린 말 아니네요. 네 번째. 열어라는 명령형 어미 어라와 결합한 것으로 뭐가 형용사이다. 명령형과 결합할 수 있는 건 동사라니까. 그러면 답은 틀렸으니까 4번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5번이요. 이에 사람이다, 사람이냐는 체언에 이다가 결합한 거 맞죠? 사람이다, 사람이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는 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변한 거니까 이다가 결합해서 활용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동사, 형용사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동사와 형용사만 갖고도 1시간 동안 수업할 수 있어요. 어렵게 낸다면 이거 되게 어렵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파트입니다. 이번엔 2017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에서 높임 표현해 가는 것들. 사실 수능이나 이런 데에서 꼭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되게 높임 표현을 얘기 많이 해요. 그 상위 7개, 랭킹 7개 따져보면 높임 표현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높임 표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자, 높임 표현은 머릿속에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주체, 하나는 객체, 하나는 상대. 아마 중학교 때도 배웠을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경화여고 학생들은, 신입생들은 30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외 학생들은 2017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못 보신다 하더라도 문제는 드릴 거니까 같이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자, 높임 표현에는 듣는 이에 대해서 높이거나 낮추어 말을 하는 상대 높임. 자, 상대 높임 있죠?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있죠? 객체 높임 있죠? 자, 중요한 팁이요. 상대 높임은 뭐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얘는 청자, 듣는 이니까요. 그렇죠? 듣는 이에 대해서. 그 다음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거니까 주체. 대개는 주어가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에서는 객체는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객체를 뭘 생각하느냐면 부사어나 목적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 그래서 이 객체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하겠으면 부사어나 목적어를 찾아라. 근데 목적어를 찾을 때는 우리가 을이나 늘이 붙어 있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뭐뭐에게 어디어디에 이런 말 나오게 되면 혹은 뭐뭐으로란 말 나오게 되면 전부 다 부사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문제는 뭐냐면 객체 높임이 아닌 것을 골라보라는 거예요. 지은아, 방학은 잘 보냈니? 네, 제 용돈으로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그러면 이거는 원래 주다란 말을 드리다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께 줄 선물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주다라고 하지 않고 드리다고 얘기했을까?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할머니 때문에 드리다란 말 쓴 거잖아. 근데 할머니한테 뭐가 붙어있냐면 깨가 붙어있어. 깨는 누구누구에게란 말을 높인 말이잖아요. 에게는 방금 부사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할머니께는 부사어인 거죠. 그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 주다를 들이다 쓴 거니까 이 A는 무슨 높임? 객체 높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다음 두 번째요. 뵙고 왔구나라는 말. 그냥 보고 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뵙고를 얘기했을까? 할머니는 보는 존재가 아니라 뵙는 존재니까. 그럼 할머니에 뭐가 붙어있냐면 늘이 붙어있네. 목적어네. 목적어는 방금 객체라고 했는데 이것도 객체 높임 때문에 보고를 뵙고로 쓴 거구나. 이해했죠? 세 번째요. 모시고. 우리가 보통 그냥 데리고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데리고라고 안 쓰고 모시고 썼을까? 할머니를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그럼 할머니에다가 를 붙어있는 목적어네. 할머니 때문에 데리고를 모시고 쓴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객체라고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쉽죠? 다음 네 번째요. 큰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잘 봐요, 여러분. 일단 먼저 처음 시작할 때 할머니께랑 비슷한 건데 이 깨라는 말은 그냥 애게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깨라는 말 썼을까요? 큰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니까. 그럼 큰아버지에게 부사어인데 부사어에게 대신에 깨 썼으니까 쉽게 객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다 나왔네. 다음 여기 편찮으셨나 보다. 원래 그냥 아프셨나 보다, 아프신가 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서 편찮으셨다라 썼을까?
편찮은 건 할머니가 편찮으신 거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편찮은 행동의 주체, 주어가 누구죠? 그게 바로 할머니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러한 편찮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객체가 아닌 것은 답은 5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따가 뒤쪽에서 높임 표현 한 번 더 강의할 거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한번 싹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잠깐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차트 넘어가 볼게요. 갑시다. 자, 이번에는 2019학년도 고1 3월 학력 평가예요. 경화여고 학생들은 신입생 교재 51페이지에 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품사와 문장 성분을 비교하는 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별표. 엄청 중요한 거라서. 알았죠? 뭐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지만 잘 못하시는 기본이 안 되신 분들 혹은 좀 미비한 분들은 헷갈리기도 하니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품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가진 바 성질이라서 변하지 않는 게 품사예요. 근데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역할과 기능은 장소에 따라서 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난 집에 가면 아빠라는 역할, 기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내가 남편이라는 기능을 하죠. 이거는 일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라는 조인수라는 내 이름, 이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딜 가든 난 조인수인 거죠. 그쵸? 그건 난 사람인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 품사라는 건 타고난 품성, 변하지 않는 것. 근데 문장 성분은 그 있는 곳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걸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새 옷의 새를 뭐라고 부르나요? 새라는 단어. 관형사요. 관형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관형사가 맞니? 관형어가 맞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사가 들어가는 걸 우리는 품사라고 하는 거고, 관형어, 뭐뭐어가 들어가는 걸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키워드를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갑시다. 관형어는 문장 성분부터 얘기하네요. 관형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로 여기 써있죠? 성분이라고. 문장 성분이에요. 성분 중 하나로 명사나 대명사와 같은, 그럼 얘네들은 사가 들어갔으니까 얘들은 품사라고 하는 거겠죠? 이런 것과 같은 체언 앞에서, 그럼 체언도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 거겠죠? 체언 앞에서 그 뜻을 꾸며주는 기능, 다른 말로 역할을 한다. 즉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역할이나 기능을 얘기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뭔 얘기냐? 모든 책에서의 모든을 뒤에 오는 명사 책에 빠짐이나 남김이 없이 전부의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밑줄 친 부분이 전부 다 관형어라고 얘기하는데, 자,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의 마실, 맑은, 온갖, 이게 전부 다 관형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고 들어갈게요. 밑에 이제 뜻은 다 나와 있긴 한데 설명 미리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선생님이라는 글자는 요거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글자 플러스 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는 우리가 체언이라고 하죠.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게 체언이라고 해요. 이 체언에다가 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소유를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라고 해요. 그럼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어렵지 않죠? 목적격 조사, 목적어, 주격 조사, 주어, 복격 조사가 붙으면 보어,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서술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무슨 어가 된다? 관형어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사례. 자, 두 번째, 마실이라는 글자 있죠. 그럼 선생님의 목소리,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걸 우리가 관형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실은 물을 수식해주는 거고 맑은은 물을 수식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실은 원래 원형이 뭐냐면 마시다에서 온 말이잖아요. 근데 마시다에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있는 글자인 것 같고, 이 마시에다가 뭐가 붙은 거냐면 리을이라고 하는 요게 붙은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봤는데 마시다, 마시고, 마시니 라고 할 때 앞에 변하지 않는 부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기억나?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줄기, 변하지 않는 어간이라고 했죠. 지금 대답을 했을 거라 믿고요. 어간. 그럼 어간 뒤에서 뭐 온다 그랬죠? 꼬리처럼 따라오는 거. 꼬리 밑자 쓰면 이거를 어미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무슨 어미라고 하는 거냐면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말다라는 말에서 올 건데 말다에서 막 여기까지 있잖아요. 막. 그죠? 그러면 막다에서 온 거니까 여기에 은이부터 만들어졌다. 그럼 얘는 뭐죠? 방금 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간. 선생님 이거 은은 뭐죠? 미. 이렇게 봐야겠네요. 선생님 얘 무슨 어미예요? 당연히 관형사형 어미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관형어가 되는구나. 이해했죠? 다음 세 번째, 온갖이라는 단어. 얘는 그냥 얘 자체가 관형사가 돼요. 관형사는 당연히 관형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할 때 1번, 2번, 3번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관형어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첫 번째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돼 라고 설명했고, 두 번째는 용언에 어간에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돼 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관형사 그 자체가 바로 관형어가 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조사가 위에 있고 밑에는 어미가 있죠. 그죠? 자, 짝을 이루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조사들은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하는 체언과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어간과 어미가 같이 연결되는 거고, 관형사는 따로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까 봤던 새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새책. 그럼 이 새라고 하는 거는 새가 책을 꾸며주는 거죠. 그럼 새는 뭐냐면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온갖과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용언의 어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다, 새니, 새고 이렇게 없잖아요. 그다음 새가 명사인가? 새가 명사가 되려면 관형조사 의가 새의 책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관형사 세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됐나요? 그럼 선생님 이 새는 관형어인가요? 맞아요. 왜? 관형사이면서 관형어가 되는 거니까 둘 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부터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거를 여러분 책에서 쭉 풀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이제 선생님 말 듣고 다 이해했죠? 자, 이해만 합시다. 자, 기억은 체언, 선생님에다가 관형조사 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 목소리와 같이 의를 뺀대요. 선생님 목소리와 같이 관형조사 없이 명사만으로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수의 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빼서 인수책 좀 줄래?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남자의 친구가 예뻐. 친구가 예쁠 수 있죠. 그죠? 남자의 친구가 예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의를 빼봐. 남자친구 예쁘더라? 의미가 똑같니? 좀 다르지. 그 남자의 친구가 예쁜 건데 이렇게 되면 내 남자친구가 예쁜 거니까 그 남자친구와 남자의 친구는 다른 의미잖아. 이럴 경우에는 의를 빼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관형격조사 의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 의가 생략되면 의미가 달라진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 경우죠. 이런 건 무조건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100% 물어봐요, 이런 것들을. 이해했나요? 자, 다음 두 번째요. 마실 물, 맑은 물.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 그죠? 그 다음에 리을이 결합된 단어다. 요런 얘기 뭔 얘기냐면, 요렇게 된 거는 은이 붙을 수도 있고, 니은만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쓰다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관형화된 경우이다. 마실은 동사의 어간 마시에 리을이 결합한 거고, 그다음 맑은은 막이라는 글자의 그 어간에다가 은이 결합한 거니까 뭐 틀린 말 아니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 마지막 넘어갈게요. 디귿이에요. 디귿은 관형사가 관형어가 바로 된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자, 중요한 거, 관형사는 체언 앞에 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온갖은 명사 꽃을 꾸며주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 별표. 첫 번째,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봤던 새책할 때 새, 혹은 온갖이라는 관형사를 했잖아요. 근데 새 조사니까 새의, 그럼 이상하잖아. 그치? 새책, 새의 책이면 이상한 거니까. 아니면 가장 쉬운 조사, 서술교조사 이다, 온갖이다, 새이다, 이상하지 않니?
세를, 온가를 이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는 특징. 두 번째, 활용이 불가능하다. 왜? 활용이 되려면 용언만 가능한 거고 서술어만 가능한 건데 얘는 서술어 기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특징이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대화 2. 둘 다 맞았네요? 둘 다 맞았지. 관형사도 맞고 관형어도 맞은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A, B 들어갈 말이 뭐냐? 관형사는 품사. 그죠? 관형어는 문장 성분. 근데 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쉬운 문제였죠. 이해만 한다면요. 그죠? 이거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 안 읽고도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다음이에요.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를 이해한 걸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고향 플러스 친구예요. 그러면 고향의 친구잖아. 원래는 고향의 친구가 찾아온 건데 지금 의가 이렇게 해서 빠져 있는 거라 볼 수 있겠네. 그럼 얘는 예쁜.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가 결합된 건데 이 조사가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쁘는 예쁘다에서 온 말인데 예쁘 플러스 니은이 들어간 거니까 간에 이거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관어미라고만 쓸게요.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남자의는 남자 플러스 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가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됐나요? 다음에 옛이라고 하는 거. 옛은 뒤에 의도 붙을 수가 없고 활용한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옛은 얘는 관형사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A에서 D는 모두 체언, 친구를 꾸며준 역할. 왜냐하면 이 네 개는 전부 다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전부 다 관형어라고 볼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관형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2번이요. A는 조사가 없이 체언만으로, 그쵸? 체언만으로 관형어가 된 경우니까 틀린 말 아니겠네. 세 번째요. B는 용언의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민 니은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 틀린 말 아니죠? 4번이요. C에서 관형교사 의가 생략되어도, 자, 얘를 뺐어요. 빼도 문장의 원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 남자친구 여기 있다. 그럼 내 남자친구 여기 있다는 얘기니까. 틀린 건 답이 4번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다시 5번이요. D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 활용이 불가능하다. 뭐 얘기하는 거죠? 관형사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아까 높임법 설명했었죠? 그 높임 표현을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 경화여고 신입생 교재에는 높임 표현이 2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경화여고 신입생들은 신입생 교재 52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다른 학생들은 고1 3월 학력평가 2019학년도 거에 15번 문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 아까 주체와 객체와 상대 높임 기억나세요? 주체 높임은 주어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객체는 목적어와 부사어라고 얘기했었고 마지막 상대 높임은 듣는 청자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걸 잘 기억한 상태에서 머릿속에 좀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팁을 지금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주체 높임이라고 할 수 있을 때 뭘 찾으면 되냐를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그 전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간다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가다라고 그냥 좀 쉽게 설명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가다 하면 좀 뭔가 불손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가다라는 행위를 하는 게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주어, 그럼 이게 주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때는 가 대신에 깨서를 쓰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가는 우리가 명사와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주어를 만들어준 조사를 우리는 주격조사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깨서도 주격조사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요. 아버지께서 가다! 좀 이상하지 않니? 뭔가 좀 높여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시다! 이렇게 시를 붙여야 뭔가 좀 높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때 요 사이에 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 가 플러스 시 플러스 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분해했냐면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가다라고 하게 되면 가다라고 할 때 이렇게 끊어서 이게 원형이잖아요. 여기는 변하지 않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간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 다는 꼬리에 따라오는 어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미 중에서 말 끝에 오는 어미를 우리는 특히 어말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이 시라는 거 있잖아요. 시. 이 시는 언제 쓰는 거냐면 어말어미보다 앞에 오는 거거든요.
앞에 우리가 선두에 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선. 그러니까 먼저 선자를 써갖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선을 이렇게 딱 붙여요. 그리고 뒤에다가 어말어미 앞에 와요. 그래서 어말어미를 갖다 써주면 돼요. 그러면 선 어말어미 시가 되는 거죠. 특히 이 시는 왜 쓰는 거냐면 높임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설명하는 글자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쓰게 되면 주체 높임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주체 높임은 일단은 깨서가 나와 있는지 찾아보면 돼요. 깨서. 그래서 깨서가 있다. 아, 그러면 주체 높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뭘 찾으라고요? 깨서요. 자, 깨서는 내가 어미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조사라고 했어요. 깨서라고 하는 주격 조사가 있는지 찾아봐라 라고 설명했고요. 다음 두 번째 시라고 하는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게 들어있는지 찾아보면 돼요. 시.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하이픈을 이렇게 앞뒤에 놓은 이유는 뭐냐면 앞에는 어간이 오고 뒤에는 어미가 온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다음에 세 번째는 특수 어휘를 이용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먹다란 말보다 아버지가 드신다란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다를 좀 높여서 특별한 어휘인 드시다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특수 어휘를 쓰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객체 높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객체는 얘랑 비슷한데 1번이 깨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뭔가 준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그죠? 그럼 에게를 높이면 깨가 되잖아요. 그래서 깨라는 말 쓸 수 있어요. 그럼 깨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부사격 조사 깨가 오게 되면 우리가 객체 높임이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체 높임은 여기서보다 훨씬 특수어휘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를 데리고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께 주고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드리고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머릿속에 객체는 부사어나 목적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주체는 주어를 잊지 말아요. 알았죠? 제일 쉬운 예니까. 그럼 이제 찾아보죠. 일단 요 위에서 보면 여러분이 뭐가 보여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얘를 위주로 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좀 선생님 크게 키워봤어요. 자, 딱 보면 일단은 보이세요? 선생님 여기서 보여요?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죠? 일단은 깨가 보이죠? 깨는 선생님 뭐였죠? 객체. 그 다음에 깨는 객체라고 했으니까 드렸다. 원래 주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주다를 드리다고 쓴 거지? 할아버지 때문에 드린 거니까 얘도 객체. 그죠? 할아버지께 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께 드린 거니까. 부사어. 이 부사어인 객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할아버지께서. 깨서는 우리가 아까 깨서는 주체라고 설명했죠? 계신다. 시가 물론 들어있긴 하지만 계다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니까 어쨌든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쓰는 거죠? 할아버지라는 주어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체 높임을 쓸 때 쓰는 것. 됐나요? 그 다음에 깨서. 깨서 순위 주체라고 얘기했었는데 모시고. 왜 데리고라고 쓰지 않았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럼 할아버지를 목적어니까 얘는 객체 때문에 쓴 어휘가 모시고라는 특수어휘. 얘는 객체 높임. 가셨다. 그럼 가다라고 쓰면 되는 건데 왜 시가 들어갔을까? 어머니께서는 할아버지 모시고 집에 가시고 어머니께서 가신 거니까. 그럼 어머니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어머니께서는 주체였잖아. 그럼 얘도 주체 높임이라고 볼 수 있겠다. 됐니? 자, 이제 정리해보자. 그러면 주어가 나타나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가? 얘. 그럼 주체를 높이는 건 얘가 돼야 되고 얘는 보니까 목적어나 부서 객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 그럼 여기는 C는 주체도 있어야 되고 객체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쵸? 이렇게 두 개 다. 그리고 여기는 주체를 높이는가? 아니요. 그러면 주체를 높이는 게 아니니까 얘는 객체만 높이는 거겠지. 그 다음 여기는 객체를 높이는가? 아니요. 그럼 오히려 반대로 주체만 높이는 거겠지. 그렇게 본다면 객체만 높이는 거는 기역이고 주체만 높이는 거는 니은이고 여기는 친절하게 돼요. 되게 쉽다. 기역, 니은, 디귿이 친절하게 나오네요. 답이. 됐나요? 여기까지? 자, 정리 끝!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긴 시간에 걸쳐서 대략 1시간 정도에 걸쳐서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문법은 사실은
심도 있게 하려면 되게 오래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이제 사실은 한 회분에서 한 2문제만 할까 하다가 이왕이면 여러분의 좀 도움될 만한 것들을 좀 골고루 가져오다 보니까 일단은 당장 필요한 것들, 1학년 때 배울 만한 것들만 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내용만 좀 다시 한번 이해가 안 가면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이 인터넷 강의 가장 좋은 점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경화여고 온 학생들은 선생님이 경화여고 선생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경화여고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이런 거라서 가져온 것들이니까 잘 들어두시면 아무래도 좀 더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1 올라오기 전에 꼭 하라고 했던 문학과 문법에 대한 거 다 정리해 드렸고요. 사실 독서 영역에 관한 비문학 분석하는 법을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선생님이 주말 동안 고민해보고 만약에 생각이 해줘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강의를 찍도록 하고요. 아니면 문학과 이렇게 문법으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을 맡을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지금 고2 담당이라서 올해도 고2를 하게 되면 여러분하고는 뭐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선생님 강의 속에 이 유튜브 강의에 재생 목록에 보시면 고1 언니들이 배워왔던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좀 들어보신다면 되게 많이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목차 중에서 고1 언니들을 위해서 찍었던 강의들, 그다음에 고전문화, 현대문화 강의들을 좀 미리미리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시면 좀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중세국어는 여러분 선생님 중세국어 훈민정 강의 찍어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리고 중세국어라는 이름으로 또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좀 들어보시면 좀 더 도움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뵐 수 있으면 뵙고 경화여고에 오는 그날까지 학교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도록 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고1이 되시는 예비 고1 학생들도 다들 힘내시고 국어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